현대차 팔아라라는 코멘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입 닥치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오늘도 어제랑 이제 비슷한 내용의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 이야기 하면서 어제는 뭐 시장 이제 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으면요. 시장을 지금 현재 이걸 보면서 우리 좀 판단해 보자 라고 하는 좀 약간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도 어제랑 거의 뭐 비슷하죠. 이게 장중에 급락 나왔다가 쭉 끌어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급락 나왔다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쭉 끌어내렸고, 수급 주체도 똑같았죠.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들이 쭉 사면서 오후에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요즘에는 뭐 개인 투자들이 오후장만 되면은 이렇게 다 쫙 끌어올리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 오늘도 다시 주가가 급락 나왔다가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급도 어제랑 이제 비슷하죠. 어제는 이제 개인들이 4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 기관이 오늘 1조 7천억을 팔았고, 코스피 시장만 보게 되면 개인들이 오늘은 2조 3천억 원을 매수를 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도대체 개인들의 주머니는 도대체 어디가 끝일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이 쌈짓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돈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다들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급 나와라 뚝딱딱. 부럽습니다. 예, 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없는데. 자, 오늘 시장에 나온 그 기사를 몇 개 좀 볼게요.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코스피 3,300이 되면 과열이다 라는 이례적으로 증시 보고서를 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증시 진단 내부 보고서에서 참고 논문 3년 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40%다. 근데 뭐 3년 내 글로벌 금융위기면 아직 멀었잖아요. 당장 이야기를 해야지.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3,300에 도달하면 증시 과열로 진단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증시가 과열이다 라는 건데, 뭐 누가 계속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과열인 걸 누가 모르냐, 과열인 걸 누가 모르냐가 아니라, 과열인 구간에서 주가가 더 잘 가는데 그러면은 그 눈에 보이는 수익을 놓칠 거냐 라는 부분으로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 현실적인 이야기는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래서 뭐 4,000포인트까지 갔다가 그때 폭락이 나타나든 3,500포인트까지 갔다가 폭락이 나타나든 간에 더 올라갈 수만 있으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벌어줘야 되는 것도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런 말이 시장의 고점을 만들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매도를 부르는 어떤 심리적으로 매도를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원래 고점이 아닐 건데도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시장이 이렇게 그냥 잘 갈 때는 뭘 이렇게 다들 코멘트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냥 입 닥치고 있으면 되잖아요. 입 닫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고점 나와서 장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자, 지금이 빠져나올 기회다. 지금 여러분들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다 현금화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언제부터입니까? 이미 25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3000포인트인데 사실 2500포인트에서부터 계속 과열이다 계속 경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판 사람들 2500포인트에서부터 또는 팔아가지고 수익을 못 낸 거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을 못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인버스를 타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때부터 여러분들 아시죠? 개인 투자자들 인버스 비중 상당히 높아진 거. 그래서 오히려 지금쯤에서 보게 되면 거의 뭐 깡통을 친 수준, 뭐 거의 절반 정도의 손실이 난 상황이란 말이죠. 괜히 이제 그런 말들을 본인들이 정확히 이제 딱 고점이다 찝고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구간이 오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금감원도 뭐 일단 뭐 금감원 같은 경우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을 수는 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볼까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붕괴가 온다. 세계 큰 손들이 증시 과열을 경고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폭락 우려할 시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다 맞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투자 거물인 제러미 그랜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증시에 낀 거품은 역사의 길이 남을 붕괴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증시가 코피 터지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 라고도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도이치방크 프린데처 투자 책임자로 일은 에드 야덴이라는 사람은 닷컴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8년에서 2000년 이 사이에 나스닥은 200% 넘게 올랐다. 지금의 증시가 그때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내가 보는 모든 지표가 과열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종말은 대부분 붕괴였다. 억만장자인 투자자 칼 아이칸도 최근 고통스러운 조정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 중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랠리와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을 보아왔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번엔 달라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이 말이 진실인 적이 없었다. 다 이제 마음에 탁탁 꽂히는 말이고 와닿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제레미 그랜섬의 붕괴 예언은 더 무시무시하다. 그는 투자자 서한에 급기야 거품이 전설적인 수준으로 부풀어 올랐다. 극단적인 주식 고평가, 폭발에 가까운 가격 상승, 광분 수준으로 투기적이 된 투자자들의 행태 등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곧 몇 안 되는 역사적 붕괴를 곧 목격하게 될 것이다. 딕 파슨스 시티그룹 전 회장도 투자자가 모든 것을 사려고만 하는 지금의 장세가 매우 우려된다. 그저 돈의 힘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에 우리가 당장에 여러분들의 투자 액션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시차를 잘 맞춰야 돈을 벌 수 있는 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거품이다라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품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서 인버스를 살 거냐? 그러면 지금쯤 인버스를 산 사람들은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시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품이 언제 깨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은 최근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 어제 제가 업로드 시켜드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되고 시장을 관찰해야 되는 구간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5일선까지 떨어졌다가 5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5일선 위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1선을 찍고 21선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쫙 끌어올렸잖아요. 이틀 연속.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21선이 확실하게 이탈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주식을 진짜 우르르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팔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액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이틀 연속 살려냈는데 내일 다시 5일선을 만약에 돌파해서 상향 돌파해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지고 물론 장이 깨지긴 깨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장에는 매매를 이어가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힌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힌트는 뭐냐면 힌트의 키워드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어떤 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주식시장은 3시 반 딱 되면 끝났지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는 거죠. 자, 비트코인도 주식시장이랑 똑같아요. 최근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4,500만원도 돌파를 했었다가 어제였죠. 어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집니다. 즉 급락이 나왔었죠. 네.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추가 급락이 나왔다가 즉 한방에 4,75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폭락이 나왔다가 지금 4,000만원대를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힌트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24시간 내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금융상품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 거품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투자가 몰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커진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일장을 예상을 할 때 비트코인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을 보는데 비트코인이 회복해 있으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의 힘과 분명히 매수를 하려는 힘들이 싸움이 부딪히고 있는데, 매수를 하려는 심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또 쭉 빠져. 다시 쭉 빠져서 뭐 3,500만원까지 또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면 매도와 매수가 싸우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매도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그거에 합당한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힌트는 오늘 밤에 또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미국장도 봐야 되겠지만, 또는 미국장 뭐 열리는 동안에 오늘 자기 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자. 비트코인이 여기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상황인데, 즉 살아나느냐 아니면 다시 비트코인이 빠지느냐, 그것도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힌트를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자,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애플카 기대감에 과도하게 상승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코멘트가 나왔어요. 즉 뭐냐면 현대차 팔아라라는 코멘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애플과 전기차 생산 관련 협의 중이라는 소식만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탁 생산에 따른 수익성이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애플카 출시에 따른 경쟁사 브랜드 가치만 키워줄 수 있다. 즉 애플의 브랜드 가치만 키워줄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애플을 등에 업으려다 자칫 호랑이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말을 보면, 협업 소식만으로 현대차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 증가했지만 이는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위탁 생산 계약 자체도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을 예로 들었는데,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현대차와 함께 애플의 전기차 생산 위탁 후보 기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곳인데, 알죠 여러분들? LG전자 마그나. 자, 마그나 같은 경우엔 제규어의 전기차를 생산 중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를 생산 중인데, 마그나의 완성차 생산 부분은 수익성이 좋지가 않다. 2018년과 2018년에 각각 영업이익률이 1.1%와 2.1%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품 부분 이익률은 상당히 높지만 완성차를 한마디로 위탁 생산해서 완성차 만드는 이익률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애플이 현대차의 위탁 생산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현대차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부분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한 건데, 상당히 재밌는 기사죠. 그래서 오늘 조금 코멘트를 하는 건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건 나중 이야기고, 애플의 위탁 생산을 맡게 되잖아요. 맡게 돼서 그게 뭐 이익률이 높게 떨어지냐 낮게 떨어지냐, 그거는 그 둘이 협의한 문제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완성차를 만들어서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대차가 잃을 게 많냐 얻을 게 많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얻을 게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일단 완성차를 만들어주는데 이익률이 1%, 2%밖에 안 남으면 현대차가 당연히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생산 못한다 라고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이익률을 높여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률은 당연히 1, 2%만 남겨먹는 식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이번에 알려진 바로 의하면 현대차가 먼저 애플 니네 거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회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갑인 입장이긴 하지만 을인 입장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완성차 업체한테 갔을 경우엔, 그래서 현대차한테 먼저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현대차가 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될 거다. 즉 이익률이 낮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화 됐을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상위권에 있나요? 뭐 벤츠나 뭐 BMW, 뭐 도요타, 뭐 이런 회사처럼 상위권에 있는 완성차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우리가 자동차 메이커들은 완전히 뒤처진 상황이잖아요. 어딥니까? 당연히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종합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은 아예 기존 자동차 메이커도 완전히 뒤처진 상황인데, 테슬라가 제 정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 테슬라의 그냥 대항마로 애플카가 딱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애플카를 누가 만드느냐? 현대차가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애플카가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은 현대차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애플이 현대차와 협업을 한다, 그리고 위탁 생산에 맡긴다라고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저렇게 해가지고는 돈 못 버는 건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한테 거꾸로 대묻고 싶은데요, 주식 해본 적 없지?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단숨에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그냥 월스트리트에 좀 이렇게 월스트리트에 아는 척 기사, 예, 아는 척 기사지만 전혀 현실감이 떨어지는 기사로 치부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